선화증권에 우리가 배웠던 선화증권의 이면약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면약관이란 게 그 회사마다 그 운송 회사나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쉽게 말해서 현대상선에서 만드는 선화증권의 이면약관과 한진해운은 이제 없어졌지만 어찌됐든 거기서 만드는 선화증권의 이면약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고 노선마다 좀 달라요. 노선마다. 그 중에서 책에 있는 거는 그 교과서에 있는 그 선화증권 이면약관은 한진해운 겁니다. 한진해운 거고 강의 자료에 제가 넣어놓은 거는 내용이 더 많아요. 책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해상 거예요. 현대상선이지. 현대해상은 보험회사고 현대상선의 선화증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다 많기도 한데 그걸 다 나갈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 거기 들어가 있는 주요한 약관,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약관들은 이미 선화증권 공부할 때 다 했습니다. 쌍방아시 충돌 약관이라든지 부지 약관이라든지 지상 약관이라든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30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부터 보고 시간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앞에 선화증권 이면 약관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이제 주요한 내용은 30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배운 해상 운송과 다른 무역 실무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학 수업 시간 때 들었던 내용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결제론이나 보험론을 만약에 들은 친구가 있다면 좀 듣기 수월할 겁니다.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작되는 내용이 해상 운송과 CISG,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준거법입니다. 유엔이 주도가 돼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국제적인 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여기 있는 CISG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뭐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UNCCISG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한 선진국들이 이 협약에 가입을 했고 유엔 협약이에요. 유엔 협약으로서 우리가 이 협약에 가입을 함으로써 CISG의 내용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ISG가 뭐 CISG에 대한 개관을 지금 뭐 운송론 시간에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CISG가 실질적으로 최약국 혹은 최약국이 아니더라도 CISG를 국제물품매매 계약의 준거법으로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CISG를 매매 계약의 준거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팔고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그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그리고 계약의 성립, 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무역에서 공부하는 청약과 승낙 있죠. 그 법리들이 CISG에서 거의 다 규정되고 있죠. 계약 성립, 그리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 이런 내용들이 CISG의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CISG를 다 보겠다는 게 아니고 무슨 내용만 보겠다? 해상 운송과 관련돼서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ISG 31조에 가보면 매도인의 의무가 있고 매수인의 의무가 있어요. CISG에 매도인의 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30조에 선언적 규정이 있고 31조에 인도 의무가 나옵니다.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CISG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물품을 인도한다. 물품을 인도하고, 그리고 적합한 물품을 넘겨줘야 되고, 그리고 서류도 넘겨줘야 되고, 그리고 소유권도 넘겨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CISG에 담겨져 있지 않고 물품 인도와 서류 인도에 대한 주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1조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라고 시작해서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계약이 특정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기타의 경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하기로 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한 경우가 아니라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가나 다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하기로 한 경우는 그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넘겨주는 거예요. 인도가 물품의 인도라는 것 자체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넘겨준다는 건데 뭐 점유를 넘겨주는 거죠. 일종의 그 장소가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인커텀스가 이런 식이죠. 보통 뭐 FOB나 CIF를 쓰게 되면 그 뒤에 장소가 나오는데 그 뒤에 붙는 장소가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물품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여기 가나다는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계약이 물품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초 운송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최초 운송인에게 이 주 운송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운송 구간 중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물품을 넘겨주게 되면 그 자체가 매도인의 의무를 다한 거다. 물품 인도 의무를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계약이 물품 매매 계약이 어떤 특정 물품, 특정 물품과 불특정물을 구분하는 차이점은 불특정물은 상업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여러 가지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산품 있죠. 공산품. 오늘 만든 초코파이와 내일 만든 초코파이는 같아요. 품질이. 맛도 똑같고 서로 교환 가능해요. 근데 특정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맞나?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 맞을 거야. 아무튼 그 물품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물품 그게 보통 특정품이라고 합니다. 그 특정품의 경우에는 그 특정품이 있는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놓여질 때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넘어가게 돼요. 그럼 임의 처분이 뭔데? 임의 처분이란 거는 매수인이 자신의 의도대로 물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품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바뀐다. 그 뜻이에요.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놓인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보면 특정한 재고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이나 아니면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은 계약 체결 시에 특정 장소에 있거나 특정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요거는 이제 불특정물인데 딱 그 불특정물이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특정화, 특화, 충당 그런 행위가 되는 장소란 거죠. 오늘 만든 초코파이와 내일 만든 초코파이가 쌓여져 있는데 제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넘겨줄 그 초코파이가 있는 장소, 양쪽이 다 알고 있는 그 장소라면 그 초코파이가 있는 데서 넘겨주게 되겠죠.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로 임의 처분하에 둘 때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해상운송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해상운송은 물품을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인데 그 운송 구간의 시작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CIS에서 바라보는 물품의 인도는 여기 31조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32조에 물품의 인도 의무와 수반되는 매도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물품을 특정해야 된다. 뭐 다른 말로 충당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물품이 여러 개가 쌓여 있다고 한다면 매수인한테 넘겨주는 물품이 어떤 것이냐 딱 정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돼야지만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넘겨주는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물품을 특정해야 된다. 내가 매수인 너한테 넘겨주는 물건이 이거야. 이걸 내가 너한테 넘길 거야. 이렇게 확정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송수배입니다. 운송수배. 해상운송과 관련이 있죠. 운송을 매도인이 주선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운송수단, 그리고 통상의 운송 조건으로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운송과 함께 운송을 하게 되면 국제 해상 운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물품의 멸실 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의 부보를 해야 돼요. 보험의 부보. 그리고 보험의 부보를 의무화해 놓은 인커텀스 규정이 있습니다. 뭐 CIF라든지 뭐 CIP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해야 되는 의무 중에 뭐가 있냐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있는 나라가 남의 나라잖아.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쉽도록 정보 제공을 해줄 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정보 제공 의무는 인커텀스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CISG와 인커텀스에 거의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물품 인도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67조, 68조, 69조에는 물품의 위험 이전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품의 위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물품의 멸실 손상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냐의 문제예요. 위험은. 그리고 보통 뭐 물품의 점유 혹은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이 물품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소유권자의 위험 부담주의가 대체적입니다. 그래서 인커텀스 보면 비용의 분기는 이게 좀 이따 보겠지만, 인커텀스의 경우에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을 부담하는 분기점은 물품 인도와 다른 지점에서 분기가 끊길 수 있는데, 보통 위험 이전은 물품이 인도되면,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게 되면 보통 함께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도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물품의 점유, 물품의 소유하는 사람이 물품이 멸실 손상이 됐을 때 그 책임을 진다는 거죠. 책임을 진다는 말은 내 잘못이란 거지. 내 손실이라는 거지. 그 얘기 했었죠. 이거 국제상학 수업 시간 때 했구나. 그 얘기, 그런 거지. 쉽게 말하면 내가 물건을 샀는데, 내가 물건을 사기로 해서 물건을 넘겨받은 이후에는 그 물품이 잃어버리거나 손상되면 내 책임이지. 내 책임이죠. 근데 나한테 물건을 팔기로 했는데 나한테 물건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어. 뭐 택배가 배달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닌 거야. 다시 보내주든지 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위험 부담은 물품을 인도와 함께 같이 넘어가는 게 보통이지만, 물품 위험의 이전에 대해서 CISG에 대해서 따로 67조, 68조, 6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을 포함하는 물품 매매와, 그리고 운송 중에 전매가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물품의 매매, 요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67조를 보면 운송을 포함하는 물품의 매매부터 먼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매 계약에 특정한 장소에서 이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31조에서 했던 얘기가 비슷하죠. 그때 31조에서 뭐라고 했어요?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뭐라고 했어요? 최초 운송인한테 넘겨줄 때 물품을 인도하는 거라고 했는데, 위험도 그때 같이 넘어갑니다. 제1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된 때 위험이 이전한다. 그리고 요 밑에 단락, 밑에 나오는 단락이 더 중요한데,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위에는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고, 밑에는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품을 그 특정한 장소에 도착해서 넘겨줄 때까지 위험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 밑에 더 단락, 마지막 줄 1번 67조 1항의 마지막 줄에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해상 운송 얘기할 때 선화증권을 얘기를 했습니다. 선화증권이 뭐예요? 물품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 그러니까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쉽게 말해서 선화증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선화증권을 어떻게 나와요? 물품을 내가 선적하면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발행해 줍니다. 선적 선화증권을 발행해 주죠. 이 선적 선화증권을 처음에 물건을 떠나갔어. 배에 함을 실어서 배는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떠나보냈잖아요. FOB라면 FOB가 보통 FOB에서 특정한 장소를 보통 본선 적재를 얘기하거든. 어떤 특정 항구에서 지정된 항구에서 본선 적재될 때 FOB는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FOB 계약을 체결해서 이행을 해서 물품을 선적하고 물품을 떠나 보냈어. 하지만 뭐예요? 선화증권은 매도인 손에 아직 있잖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추심을 하든 신용장 방식을 통하든 어떻게든 은행을 통해서 서류를 유통시키는 거죠. 매수인에게 대금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시키면서 그런 경우에 매도인에게 선화증권을 남겨뒀다는 거. 그러니까 매도인이 아직까지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물품의 인도가 최초 운송인에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한 장소, 물품 인도의 장소에서 물품이 넘겨졌다라면 위험은 넘어가는 거예요. 선화증권을 매도인이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얘기는. 자, 그리고 67조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물품이 하인,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해서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특정이 뭐라고 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이 물품을 너에게 팔게, 이 물품이 내가 너에게 인도할게 라고 딱 명확하게 물품을 확정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보통 뭐 다른 말로 충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특정이 되지 않으면 물품의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하다. 그래서 특정하는 방법으로 CISG에서 뭐 하인이나 선적 서류나 통지 이런 것들로 특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운송 중 물품의 매매가 있습니다. 화물을 배에 실었어요. 배가 화물을 싣고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적 서류가 물품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선화증권이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송 중에 물품의 매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매도인이 있고 원래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넘겼어요. 그래서 배가 가다가 이 중간에서 새로운 매수인이 또 등장한 거죠. 뉴 매수인이 등장한 거죠.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이때 그러면 물품의 위험이 언제 넘어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 만약에 유 매수인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그냥 한 번의 거래만 이루어졌다. 물품 매매 계약이 한 번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뭐 특정 장소, 뭐 예를 들어서 뭐 FOB다. 그러면 선적항. 뭐 아니면 뭐 그런 걸 지정하지 않았으면 최초 운송인한테 넘겨줄 때 물품의 위험이 넘어간다는 거죠. 앞에서 봤던 내용처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야? 새로운 유 매수인이 등장하면서 운송 중에 있는 물품이 또 팔렸어.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위험은 이 첫 번째 매수인이 새로운 매도인이 되고 유 매수인이 진짜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매도인과 새로운 매수인에게 물품의 위험은 언제 넘어갈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요. 운송 중 전매가 일어나면. 운송 중 전매가 자주 일어납니까? 자주 일어나진 않는데 그런 경우에 많이 일어나요. 기름 같은 거. 유조선에 기름 싣고 가다가 뭐 중간에 팔리고 그래요. 선물. 뭐 보통 공산품 같은 건 그런 일이 잘 없지. 근데 뭐 철강성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뭐 원유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끔 있습니다. 뭐 수시로 거래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위험의 이전을 넘길 것이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운송 중에 매도된 물품의 위험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그러니까 요 새로운 계약 있죠. 첫 번째 계약이 아니고 원래 매수인이 새로운 매도인이 되고 새로운 매수인이 등장하면서 물품을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이 이전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다만 이런 말이 있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운송 계약을 표창하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된 때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뭐냐? 보통 실무적으로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소급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급 보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운송 중 전매가 일어났다고 치면 새로운 매수인이 만약에 물품을 이제 위험을 이전받게 되면 이 새로운 매수인은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겁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사고가 발생해서 멸실 손상되면 책임을 보험금을 타야 되니까 보험 부보를 받아야 되니까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운송이 시작됐다는 점이죠. 운송은 이미 시작됐어. 선적항에서 떠났어. 근데 보험 계약은 들어야 돼. 그래서 보험 계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로스트 or not lost라고 해서 소급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송이 이미 시작된 지점 요 사이에서 발생한 멸실에 대해서 멸실이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불문하고 전체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보금자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급보험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험 계약은 새로운 매수인이 등장할 때 이때 보험 계약이 체결되겠죠. 새로운 매수인이 보험자라. 하지만 보험자의 보험 부분은 어디부터 시작된다? 미리 예전 과거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보험 부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소급보험이라고 합니다. 운송주 전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한다?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된 때, 쉽게 말하면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이 누구야? 여기 처음 이 주 운송 구간을 운송하는 운송인이죠. 그러면 저 운송인이 발행한 서류는 뭘까? 선화증권이죠. 그럼 서류를 선화증권이 발행됐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품이 교부됐을 때, 그때로 위험 이전이 함께 앞당겨진다는 거죠. 왜? 보험에서 이렇게 소급해서 보험 부보를 해주고 있으니까 위험 이전도 함께 앞당겨지는 거지. 원래는 계약 체결 시점이 원칙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소급보험에 관련해서 소급보험과 관련된 보험에서도 이 내용을 학습을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에 물품이 멸실훼손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훼손은 매도인의 위험으로 한다. 쉽게 말해서 매수인 운송 중인 물품의 상태를 모르고 넘겨받았어요.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는 배에 실려있는 화물의 상태를 새로운 매수인은 모르잖아요. 육지에 있을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넘겨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 운송은 시작됐으니까 소급보험을 들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매도인 있죠. 원래 매수인이자 새로운 매도인. 요 사람은 넘겨준 이유가 자기가 차익을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물품 멸실훼손 상태를 알면서도 넘겨준 거야. 사기지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매수인에게 위험이 넘어가지 않고 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매도인은 요 사람이에요. 원래는 매수인이었다가 유매도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위험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얘기고. 자, 69조. 69조는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물품의 매매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그 앞에 31조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운송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놓일 때 물품이 인도된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위험도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 물품의 위험을 함께 넘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2항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해 장소. 원래는 매도인의 영업소에 그 물품이 있어서 그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놓이면 위험도 넘어가고 인도도 되고 이런 것인데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해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해야 되는 경우에는 위험은 인도 기일이 도래하고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놓였을 때 매수인이 그것을 안 때 물품의 위험 부담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망은 특정과 관련된 충당과 관련된 이야기고. 자, 그래서 요거를 요약을 하면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운송을 포함한 경우, 운송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운송 중 물품의 매매 이렇게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송을 포함을 했는데 특정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다면 CISG의 물품 인도는 최초 운송인에게 교부됐을 때, 그리고 위험도 그때 함께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물품이 넘어가고 물품에 대한 멸실 손상의 위험 부담도 함께 넘어가요. 자, 근데 여기 내가 표에서 날려먹은 부분이 뭐냐면 특정 장소에서 인도 의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여기에 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른쪽에 설명이 대충 되어 있는데 인커텀스에 따라갑니다. 인커텀스를 따라서. 인커텀스는 뭐예요? 11가지 인커텀스 규칙의 끝부분에 항상 장소가 나와요. 지정된 항구, 지정된 장소, 지정된 터미널, 그 장소가 나옵니다. 그 장소가 쉽게 말해서 물품의 인도 시점이에요. 인도 기점. 거기에 뭐예요? 거기서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고 위험도 함께 넘어가, 보통.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에서 운송 포함을 하지 않아. 그 경우는 어떻게 한다?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하게 되면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그때 물품이 넘어가고 위험도 함께 넘어가겠죠. 그리고 매도인의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겨줄 때는 마찬가지로 그 해당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게 되면 그때 물품이 인도되고 위험도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 형태가 EXW하고 비슷하긴 해요. 왜? EXW 자체가 매도인의 영업소나 매도인의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물품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인커텀스에 있는 EXW는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는 있긴 해요. 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EXW 생각하면 그 비슷하다. 자, 운송 중 물품 매매는 아까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칙은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의 위험이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소급보험을 드는 경우에는 운송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 교부 시에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커텀스에는 사실상 운송 중 물품에 그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뭐 그냥 매도인과 매수인의 단편적인 의무,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커텀스는 적용을 하는 것이 조금 적합하지 않다. 운송 중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인커텀스를 이어서 얘기를 하면 CISG와 인커텀스는 굉장히 무역계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해서 무역계약을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를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국제 법이자 국제 규칙이에요. 물론 이 두 국제 협약의 위치에 클래스의 차이는 있어요. CISG는 국가들이 모여서 유엔에서 모여서 유엔이 제정했고 유엔의 회원국들이 국제 협약으로서 비준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회 비준을 한 거예요. 2004년도에. 그래서 CISG는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와 맺은 국제 협약은 우리나라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CISG는 법이야, 법. 쉽게 말해서 법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을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잖아. 무조건 지켜야 되잖아. 우리나라 사람이면. 그것처럼 지켜야 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CISG는 약간 그런 법의 보편성이 조금 벗어나요. 원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지키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법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CISG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한 나라의 법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의 법 체계와 상관습과 뭐 통화와 뭐 이런 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 CISG 내용하고 자기 나라 자국의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제정할 때 여러 나라의 법 체계를 포용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법 내용이 되어 있어요. CISG 아까도 보면 되게 뭐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구체적이지 않지만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될 만큼 되게 그냥 포괄적인 언어로 규정하고 있잖아. CISG 자체가. 왜 그러냐면 각 나라의 법률하고 충돌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나라의 법하고 CISG의 내용이 충돌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선택을 해서 CISG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배제할 수 있도록 각 나라들이 선택해서. 그리고 그 CISG를 적용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도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CISG의 내용을 일부 혹은 전부를 적용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애들이야. CISG는. 그런 게 있어. 근데 법은 법이야. 그래서 이거 CISG 특징 얘기할 때 법의 어떤 보통적 적용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예요. 근데 인커텀스는 뭐냐면 애시당초 이게 법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제 규칙입니다. 룰이야, 룰. 룰도 지켜야 되지 않나요? 하면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법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약속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을 넘겨주고 물품을 넘겨받고 돈을 주고 대금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 따로따로 매번 정하면 곤란하니까 국제상업회의소인 ICC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줄게. 템플릿을 만들어 줄게. 틀을 만들어 줄게 해서 만든 게 정형 거래 조건이에요. 그게 인커텀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두 당사자가 약속을 해서 인커텀스를 지키기로 했다, 사용하기로 했다라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적용하지 않겠다, 인커텀스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안 써도 돼요. 그런 상태야. 그래서 이거는 국제 입법 상태고 요거는 국제 규칙입니다. 그래서 국제 규칙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에 인커텀스 2010에 대한 준거 문헌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CISG의 경우에는 적용 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최약국에서 혹은 최약국의 사람이 물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이행하게 되면 적용 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ISG의 위치와 인커텀스의 위치는 그러한 거고, 내용적으로 보면 CISG는 굉장히 내용 자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커텀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로 보면 얘가 느낌적으로 얘가 법이라면 얘는 뭐 시행령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CISG는 한 번의 개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인커텀스는 수시로 개정이 됐거든. 2010 지금 현재 쓰는 버전이 2010이죠. 그래서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인커텀스와 CISG가 뭔가 좀 서로 충돌되는 규정도 있었습니다만 2010 버전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CISG와 인커텀스는 서로 상호 적용하기에 큰 부담이 없을 정도로,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 조화롭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커텀스를 지금 뭐 국제운송로 시간에 다 할 생각은 없고, 인커텀스의 2010에 있는 내용이 저기 있는 11가지 규칙입니다. 11가지 규칙. EXW, FCA, CPT, CIP, DAT, DAP, DDP. 그리고 FAS, FOB, CFR, CIF입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7개, 7개는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4가지는 해상 내수로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FAS, FOB, CFR, CIF는 진짜 해상 운송에만 써야 되는 줄 착각해. 그게 아니고 그냥 ICC가 ICC 인커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야, 요거는 해상 운송에서 쓰면 좋겠어라고 제안하는 거야. 꼭 안 지켜도 돼. 그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우리는 복합 운송을 활용하고 있지만 인커텀스는 FOB를 쓰겠어. 이렇게 합의를 하면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무역 계약에서 뭐 많은 국제법과 국제 규칙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사법 계약이거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이든 아니면 뭐 매도인 간 운송인 간이든 아니면 매수인 간 은행 간이든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뭐 CIF를 쓰고 CIF는 보면 해상 내수로 운송 규칙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복합 운송이야. 항공 운송하면서 FOB 써. 할 수 있어요. 왜? 양 당사자가 합의했으니까. 그럼 지금 저기서 나누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ICC가 위에 있는 7가지는 복합 운송 같은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여러 운송수단, 그게 뭐 육상 운송이 됐든 철도 운송이 됐든 항공 운송이 됐든 해상 운송이 됐든 여러 운송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커텀스 규칙이란 얘기고, 밑에 있는 4가지는 해상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저기 있는 11가지 중에서 2개밖에 안 쓰여요. 거의 90% 이상 FOB와 CIF만 쓰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실무로 나가보면 실무자들, 뭐 대기업의 뭐 해외 구매팀 이런 데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FOB와 CIF 외에 나머지 인커텀스 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FOB CIF는 ICC가 인커텀스를 제정하기 이전부터 원래부터 있던 애였고 ICC가 요 FOB와 CIF를 본떠서 만든 나머지들이 여기 있는 11가지 규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FOB, CIF 빼고 나머지 EXW도 원래부터 있던 거고 거의 대부분 FCA나 뭐 CPT나 CIP 저기 위에 있는 저런 것들은 ICC가 CIF나 FOB를 본떠서 자기들이 창작해낸 거야. 원래 있던 게 아니고. 근데 FOB나 CIF는 거의 한 200~300년 됐거든. 200년 정도, 200년? FOB 같은 경우에 거의 한 300년 정도 됐어요. 생겨난 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써온 FOB, CIF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인커텀스의 내용을 보면 각 11가지 규칙마다 가이던스 노트가 있고 이렇게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여기 A3와 B3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물품을 넘겨주는데 운송 계약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A3와 B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EXW부터 DDP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EXW부터 DDP까지 쭉 나열해 놓은 방식이 뭐냐면 인커텀스 2000의 나열 방식이야. 사실 2010 지금 여러분들이 상학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인커텀스 2010은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앞에 처음에 봤던 복합 운송에 적합한 운송수단, 그러니까 운송수단에 구애 없이 쓸 수 있는 운송수단 인커텀스 규칙과 해상 내수로에 적합한 국제 규칙, 인커텀스 규칙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2010의 나열 방식이고 이렇게 나뉘어진 거 EXW부터 DDP로 순서로 나뉘어져 있는 나열되어 있는 방식은 인커텀스 2000의 인커텀스 나열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여기 인도 시점이 있습니다. 인도 시점. 요 인도 시점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넘겨주는 때입니다. 넘겨주는 때고 운송과 관련해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해상 내수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보면 FAS, FOB, CFR, CIF죠.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표로 보면 좀 확 안 와닿죠. 좀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CA가 있고 FAS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FCA는 프리캐리어예요. 프리캐리어. 그래서 최초 운송인에게 물론 매수인이 수배한 최초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다하게 되는 인커텀스 규칙이 FCA입니다. 그럼 FAS는 뭐냐면 FAS는 프리 어롱사이드 십이에요. 본선 선측 난간에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인커텀스 규칙이 FAS입니다.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인 건 맞지만 FCA의 경우에는 복합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는 국제규칙이고 FAS는 본선 선측 난간에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 내수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적용 물품 있는데 FCA는 컨테이너 물품, FAS는 재래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컨테이너는 FCA 써야 되고 무조건 재래 물품, 벌크 물품은 FAS 써야 되고 이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컨테이너는 FCA에 쓰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벌크 화물은 FAS에서 쓰기에 매우 적합하다. 그 얘기예요. 강제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FAS 같은 경우에 선측 난간에서 넘겨준다 그랬잖아. 본선이 있으면 본선 선측 난간에서 여기서 넘겨주는 게 FAS란 말이에요. 여기서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원유다 이러면 여기에 오일 탱크가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유조선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기름을 옮겨주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재래 화물, 그러니까 벌크 화물을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해요. 이 FAS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래서 인도 방법을 살펴보면 FCA는 매도인은 선적항에 CY 컨테이너 야드에서 매수인이 지명하거나 또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서 매도인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됩니다.
풀이 캐리어 할 때 캐리어가 운송인이잖아. 쉽게 말하면 매도인이 운송인 그 캐리어에게 넘겨줄 때 풀이하게 되는 거야. 물품의 위험으로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딱 물품을 넘겨주는 순간 물품의 인도가 되는 것이고 물품의 인도와 함께 위험 부담도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이죠. FAS는 매도인은 선적항에 도착한 운송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육한 후 부두 위 혹은 부선 위에 그 항구의 간섭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놓아두면 쉽게 말하면 여기 부두 그러니까 본선이 여기 정박해서 물품을 적재하기 위한 여기 부두 혹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항구에 따라서 부두에서 물품을 선적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배가 와가지고 큰 배에다가 이렇게 실려주는 경우도 있거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여기 부선 위 혹은 부두 위 여기서 물품을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겨준다는 거죠. 여기다 물건을 갖다 놓으면 네, 그 얘기입니다. FAS는 그 방식으로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위험을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FCA가 있고 FOB가 있어요. FCA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FOB는 정말 많이 쓰이는 인커텀스 규칙이에요. 그래서 프리 온보드입니다. 프리 온보드. 그래서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데 언제 넘어가느냐? 본선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본선에 여기 선상에 물품을 온보드 시켰을 때, 그러니까 주 선박, 주 운송 수단인 본선에 물품을 완전히 선적했을 때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고 그때 함께 위험이 이전하는 것이 FOB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인커텀스 규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도인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하거나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본선의 선상에 그 항구의 간섭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놓아두게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매수인이 지정하거나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FOB는 기본적으로 물품을 선적지에서 본선에 적재할 때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위험이 넘어가요. 그 위험이 함께 넘어가면서 비용 분기도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의 분기란 말은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주 운송 구간의 운임 있죠. 해상 운송 운임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매수인이 운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운송 계약 체결을 하는 게 맞아요. 그 뜻이야. 자, 그리고 FOB가 있고 CFR이 있습니다. 예. CFR, 뭐 CIF 이거 좀 이따 CFR, CIF도 함께 보게 될 텐데, CFR은 위험 이전은 FOB랑 같아요. 근데 비용 이전이 다릅니다. 비용 분기점이 달라요. 아까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FOB는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넘겨가는 그때, 물품이 인도될 때 위험도 함께 넘어가고 그때 비용의 분기도 일어난다. 그리고 그래서 물품이 인도되고 난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CFR은 달라. CFR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여기 보면 운임 있죠.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해 줍니다. 물품이 본선에 선적이 되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점은 FOB나 CFR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 이전, 물품의 인도와 위험 이전은 FOB나 CFR이 모두 다 같아요. 하지만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주 운송 구간의 운임 저거를 누가 부담해 주냐?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부담을 해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선적항의 본선의 선상에서 이전하지만 목적항까지 운임만 매도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운임을 부담을 해주는데 여기 운송 구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느냐?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임만 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위험 이전되는 시점 있죠. 선적항 본선에 선적되는 그 선적되는 시점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손상은 CFR이라 할지라도 매수인의 책임이야. 매수인이 위험 부담해. 하지만 비용 저 운임만 누가 내준다? 매도인이 내준다. 그게 CFR이에요.
갈 길이 머네. 갈 길이 멀어. 예. 자, 그리고 CIF가 있습니다. CIF는 CFR하고 비슷한데 매도인이 운임뿐만 아니라 주 운송 구간의 보험료도 함께 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CIF죠. 예. 그래서 쓰이고 있는 FOB, CFR, CIF입니다. 요런 애들이 쉽게 말하면 해상 내수로의 쓰기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강의 자료가 이 상학 수업 시간이 아니라서 많이 생략을 했는데 FOB 같은 경우에 요 뒤에 지명이 붙어요. 지명이 붙는데 그게 이제 선적항. FOB 부산.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선적항은 부산이고 양육항은 LA라고 친다면 FOB의 경우에는 FOB 부산 해가지고 그 선적항에서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위험 이전 함께 물품의 인도도 함께 비용 분기도 거기서 넘어간다는 게 딱 정해져요. 근데 CFR이나 CIF의 경우에는 그 뒤에 오는 지명이 포트 오브 데스티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그 목적지를 여기 CFR이나 CIF 뒤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 그림이라고 친다면 양육항이 LA다. 그러면 CFR, LA, 뭐 롱비치 뭐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지금 상학 수업 시간 때 이걸 들은 친구들은 지겨울 것이고 전혀 상학 수업을 듣지 않고 운송문만 듣는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가 싶을 것이고 아침에 9시에 수업에 잠도 오는데 조금 쉬었다 하죠. 쉬었다가 해상운송과 신형선 통일규칙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